3년, 꼬박 3년이었다.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박지훈의 야망을 위해 미국 최고 경영대학원의 전액 장학금을 포기했고 내가 샛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숨겼다. 오직 그가 말하는 상냥하고 현모양처 같은 단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그가 천재적인 발상이라며 극찬했던 사업 분석 보고서들은 사실 모두 내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덕에 그는 이름 없던 팀장에서 블루코어 테크의 최연소 부서 이사 자리까지 올랐다. 나는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내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까지 팔아 도박에 미친 그의 남동생이 진 한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릴 만한 거액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건 뭐였을까? 임신 초기 지독한 입덧으로 밤낮 없이 구역질을 해대며 쓸개즙까지 토해낼 것 같던 내 얼굴에 시어머니가 더러운 행주를 집어 던지며 퍼부었던 저주. 유나는 어느 년은 임신 안 해봤나? 너만 유세야. 내 남편 박지훈은 회사에서 열린 자신의 승진 축하 파티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직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모든 임원 앞에서 뻔뻔하게 소리쳤다. 이 모든 건 제가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제 가정을 거의 희생하다시피 하면서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제사 음식 준비와 끝없는 집안일에 시달리다 결국 유산 기미까지 보이며 차가운 거실 바닥에 쓰러졌을 때였다. 그토록 손주를 보고 싶다 노래를 부르던 나의 시어머니는 재수 없다, 불길하다는 이유로 마치 죽은 개를 끌어내듯 내 머리채를 휘어잡아 집 밖으로 나를 내쫓았다. 그 순간 8월의 폭우가 내 얼굴을 때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빗물은 눈물과 뒤섞여 짜고 썼다. 내 앞에서 쾅소리를 내며 닫히는 차가운 철문을 보며 나는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박지훈, 그리고 이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멍청이들. 너희들의 게임은 끝났어. 너희가 제 손으로 뭘 쫓아냈는지 아주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테니까. 익숙한 커피의 씁쓸한 향이 다시 한번 한밤중의 서재를 가득 메웠다. 나는 마지막 글자를 입력하며 박지훈의 신규 분기 시장 개척 계획서에 마침표를 찍었다.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부터 재무 예산까지 총 5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단어 하나, 숫자 하나까지 모두 내가 꼬박 2주를 밤새워가며 이뤄낸 결과물이었다. 박지훈이 하품을 하며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졸음에 겨운 눈으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등 뒤에서 나를 껴안고 내 정수리에 턱을 기댄 채 마치 선심 쓰듯 다정한 말투로 속삭였다. 우리 서아 힘들었겠네? 얼른 가서 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 식사 차려드려야지. 그는 익숙하게 보고서를 자신의 USB에 저장했다. 그 안의 논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내가 만든 것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모니터에 떠있는 그의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이 쓴맛은 커피 때문일까? 아니면 송두리째 지워져 버린 내 인생 때문일까? 지난 3년간 그가 쌓아올린 모든 업적은 감춰진 내 재능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내가 공들여 만든 완벽한 작품이었고 나는 영원히 서명할 수 없는 장인이었다. 곧 추석이 다가왔다. 한국에서 명절이란 며느리에게는 전쟁과도 같은 날이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녀는 마치 감독관처럼 부엌 입구에 팔짱을 끼고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감시했다. 전, 갈비찜, 잡채, 송편, 수십 가지의 제사 음식이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기름 연기에 눈을 뜰 수 없었고 뜨거운 기름방울이 손등에 튀어 붉은 자국을 남겼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온 가족이 알았지만 정작 기억하는 건 나 자신뿐인 듯 했다. 입덧으로 인한 메스꺼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신물을 삼켜야 했다. 저는 왜 크기가 제멋대로야? 정성이 들어간 거야? 만 거야? 우리 지훈이가 밖에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넌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거실에서는 시동생과 그 친구들이 요란하게 웃으며 화투를 치고 있었다.
시아버지와 박지훈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나를 향해 소리쳤다. 서아야, 과일 다 깎았냐? 좀 가져와 봐라. 누구 하나 이 지옥 같은 부엌에 들어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 월급 줄 필요 없는 24시간 대기조 가사도우미일 뿐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다. 박지훈이 내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서아야, 힘든 거 알아.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이사만 되면 꼭 분가해서 호강시켜줄게. 나는 한때 그 말을 세상 가장 아름다운 동화처럼 믿었었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비단 이런 고된 노동만이 아니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박지훈의 말들이었다. 한 번은 임신 반응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맑은 국물만 조금 마셨다. 시어머니는 즉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내가 한 밥이 맛없다는 거니? 애 하나 가졌다고 황후라도 된 줄 알아? 그렇게 유난 떨어서 나중에 애는 어떻게 키울래? 억울함에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옆으로 끌고 가 지극히 피곤하다는 투로 말했다. 서아야,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는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이잖아. 아기는 없으셔. 우리 집 분위기 원래 이런 거 알잖아. 그냥 내가 좀 더 참아. 나를 위해서 안 되겠니?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 내 꿈과 미래를 포기했다. 당신을 위해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던 그 오피스텔을 팔아 당신 동생의 밑 빠진 도박 빚을 메웠다. 당신을 위해 나는 이 집에서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산부로서의 아주 작은 연약함마저 예민함과 철없는 집이 되어버렸다. 숨이 턱 막혀왔다. 덩굴 같은 질식감이 내 목을 조여왔다. 이것이 그가 말하던 사랑이었을까? 나의 희생과 인내를 대가로 그와 그의 가족들의 안락과 화목을 사는 것. 그날 오후 나는 결국 심각한 빈혈과 영양실조로 거실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앞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다. 오직 경악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너 이 재수 없는 것. 감히 집안에서 쓰러져? 내 아들 최종 심사가 코앞인데 내가 지금 애 앞길을 막겠다는 거야. 그녀는 뒤틀리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지만 아랫배에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어머니, 배가, 병원 좀. 내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미약했다. 무슨 병원이야. 꾀병 부리지 마. 일하기 싫어서 수작 부리는 거 다 알아. 이 불길한 면, 그녀는 나를 부축하기는커녕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두피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손에 무참히 현관으로 끌려갔다. 나가. 내 그 재수없는 기운 가지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썩 꺼지라고. 나는 누더기 인형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문 밖으로 내팽개쳐졌다. 곧이어 내 여행 가방과 얼마 되지 않는 내 옷가지들이 2층 창문 밖으로 하나씩 내던져져 진흙탕 위에 흩어졌다. 쾅! 익숙했던 현관문이 내 앞에서 무겁게 닫혔다. 세상은 순간 고요해졌고 오직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만 들렸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살짝 불러온 배를 내려다보았다. 아랫배의 통증과 심장의 통증이 뒤엉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흐를 때까지 웃고 또 웃었다.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란 처음부터 소리 없는 지옥이었구나.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손주는 박지훈의 허황된 잡날보다도 못한 존재였구나. 좋아, 아주 좋아. 나는 흠뻑 젖은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번호가 저장된 소중히 간직해온 휴대폰이었다.
나는 화면을 밀어 보 비서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빗소리 사이로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내 목소리는 한치의 흐느낌도 없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오 비서님, 차 좀 보내주세요. 주소는 경기도 일산 XX 아파트. 그리고 법무팀의 황 변호사님과 그룹 투자팀의 손 부장님께 연락해서 1시간 뒤에 청담동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하세요. 회의 준비해야 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굳게 닫힌 저 철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았다. 박지훈, 내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어.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소리 없이 내 앞에 멈춰 섰다. 오 비서가 커다란 검은 우산을 받쳐 들고 내게 다가와 자신의 재킷으로 나를 감쌌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애써 억누르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아가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고 마른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지옥에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순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차는 곧장 샛별그룹 산하의 사립병원으로 향했다. 최고급 VIP 병실에서 백발이 성성한 원장님이 직접 나를 진찰했다. 진단 결과는 금방 나왔다.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한 중증 빈혈, 그리고 유산기. 의사는 즉시 입원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새하얀 병상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다. 미약하지만 끈질기게 버텨준 작은 생명을 느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못나서 너까지 고생시켰구나. 하지만 이제 걱정 마. 오늘부터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울지 않았다. 조금의 나약함도 보이지 않았다. 지옥 같던 그 밤의 비가 이서아라는 바보 같은 여자의 눈물을 모두 씻어냈으니까. 나는 오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를 들고 냉정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오 비서님, 지금부터 몇 가지 처리해주세요. 첫째, 지난 3년간 제가 박지훈을 위해 작성했던 모든 프로젝트 초안, 데이터 모델, 이메일 기록을 제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서 전부 추출해서 책자로 정리하세요. 모든 자료는 사법 공증을 받아두시고요. 둘째, 3년 전 제가 강남 오피스텔을 매각했던 모든 거래 기록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주세요. 그 돈, 제 기억으로는 5번에 나눠서 시동생 박기준의 채권자 계좌로 들어갔어요. 모든 이체 확인증과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하세요. 셋째, 박기준의 지난 3년간 모든 대출 기록, 특히 불법 사채 기록을 샅샅이 조사해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정확히 얼마를 누구에게 빚졌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넷째,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악독한 얼굴이 떠올랐다. 제가 살던 그 집, 거실 액자 뒤편이랑 부엌 천장 등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해뒀어요. 가장 실력 좋은 사람을 보내서 최대한 빨리 회수해주세요. 그 안의 내용물,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오 비서의 표정에는 조금의 놀라움도 없었다. 그는 그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가씨. 모두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는 아버지를 30년간 보필하며 내가 잘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샛별그룹의 아가씨가 결코 당하고만 사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간 나는 박지훈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는 처음엔 또 무슨 심술이야, 집 나가는 게 말이 돼? 당장 돌아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꼭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같은 비난조의 문자만 몇 통 보냈다. 나는 그 차가운 글자들을 보며 헛웃음만 쳤다. 그는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그의 눈에 나는 그가 직접 전화해서 달래줄 가치조차 없는 아내였을 것이다.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문자 톤이 갑자기 바뀌었다. 서아야, 여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걱정돼 죽겠어. 내가 속상한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그냥 돌아오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잘 얘기해보자. 자기야, 다음 분기 실적 분석 시작해야 하는데
그 유럽 시장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나 하나도 모르겠어. 제발 돌아와서 나 좀 도와줘. 나는 마지막 문자를 보며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이것 봐. 이게 그의 진짜 속셈이었다. 그가 걱정하는 건 내가 아니었다. 우리 아이도 아니었다. 그의 덥적, 그의 잡날뿐이었다. 나라는 배후에 유령 작가가 없으면 박지훈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이 그에 대한 가장 큰 경멸이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나의 복수를 위한 판은 조용히 짜이고 있었다. 청담동 사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다. 나는 몸에 꼭 맞는 샤넬 수트를 입고 상석에 앉았다. 내 앞에는 샛별그룹 투자팀과 법무팀의 핵심 인력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탐색과 절대적인 복종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 부장님, 나는 투자팀 책임자에게 서류 한 부를 내밀었다. 여기 몰입형 AI 가상소셜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전망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손 부장은 빠르게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빛났다. 아가씨, 이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천재적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차세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이 프로젝트 샛별그룹 이름으로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손 부장님이 우리 그룹이 지분을 가진 해외의 비전 캐피탈을 통해 익명의 투자자인 척 블루코어 테크의 최대 주주에게 아주 두연히 정보를 흘려주세요. 손 부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내 의도를 파악하고는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이 덤청난 희소식을 그들이 꿈에 그리던 기회처럼 포장해서 입안에 직접 넣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에 내가 덧붙였다. 이건 자신들이 발견한 보물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기회는 아주 짧으니 선점하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넌지시 암시를 주세요. 네, 아가씨. 이것이 내가 박지훈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이자 가장 성대한 공적이었다. 나는 그를 잘 알았다. 그는 지나치게 자만했고 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 그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 것이 분명했다. 예상대로 2주도 채 되지 않아 오 비서에게서 소식이 왔다. 박지훈이 블루코어 테크 내부 회의에서 의기양양하게 몰입형 AI 가상소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는 내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꼈고 성공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허풍까지 떨며 이사회 앞에서 반년 안에 성과를 내겠다고 굴령장까지 썼다. 그리고 이를 담보로 프로젝트 전권과 막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배짱과 결단력을 과시하기 위해 회사의 유동자금 대부분을 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에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빌린 거액의 대출금까지 모두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그는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문 뒤에는 내가 직접 파놓은 무덤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석 달 후 블루코어 테크는 박지훈의 프로젝트를 위해 성대한 론칭 발표회를 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환한 얼굴로 청산유수처럼 연설하며 모든 사람의 박수와 부러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생중계 화면을 통해 그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오 비서님, 시작하세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아가씨. 박지훈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시작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의 뉴스 속보가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터져나와 대한민국 전체의 IT 및 금융계를 뒤흔들었다. 속보, 샛별그룹 산하 샛별벤처캐피탈, 블루코어 테크의 최대 라이벌 미래 테크놀로지와 전략적 제휴, 혁신적 가상소셜 플랫폼 제코, DCHO의 5천억 원 공동 투자 발표. 해당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로 다음 달 비공개 테스트 예정. 나는 생중계 화면 속 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단상 아래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모든 사람의 표정이 부러움에서 경악과 조롱으로 바뀌었다. 거의 동시에 블루코어 테크의 주가는 줄 끊어진 연처럼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5분, 10분, 30분, 마침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때까지. 거의 똑같은 프로젝트, 수백 배는 더 막강한 자금력의 경쟁자, 훨씬 더 성숙한 기술력의 경쟁 상품. 박지훈이 이제 막 시작한 아직 PPT 단계에 머물러 있던 천재적인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희대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거의 같은 시각, 내가 준비해둔 또 다른 그물도 조용히 조여들었다. 시동생 박기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빚 독촉을 시작했다. 그들은 시댁에 쳐들어가 빨간 페인트를 뿌리고 집기를 부쉈으며 밤낮으로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빚 갚아라는 구호를 틀어댔다.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하여 박지훈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때의 박지훈은 이미 프로젝트 실패와 주가 폭락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증거가 분노한 주주들에 의해 드러나면서 회사의 내부 감사와 고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동생의 밑 빠진 독을 채울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부짖음과 박지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그들의 눈에 잡날이 창창했던 이사는 내가 살짝 밀자 순식간에 구름 위에서 진창으로 굴러떨어져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신세가 되었다. 올가미는 완전히 조여졌다.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 후, 박지훈은 마침내 법원에서 온 소환장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가정법원 이혼조정실에서 나는 마침내 그와 다시 마주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얼굴은 피로와 좌절감으로 가득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나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분노하며 달려들었다. 이서아, 이 악독한 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사 일, 내가 꾸민 짓이지? 내가 잘 되는 꼴을 그렇게도 못 보겠어.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 얼굴에 침까지 튀겼다. 나는 미동도 없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내 뒤에 서 있던 반듯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서며 나를 가볍게 막아섰다. 그는 차분한 눈으로 박지훈을 보며 입을 열었다. 박지훈 씨,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서아 씨의 법률 대리인 황정민 변호사입니다. 만약 제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번 더 하실 경우 즉시 신변보호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박지훈은 그제야 내 뒤의 진용을 알아차린 듯했다. 황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의 뒤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남녀가 한 줄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샛별그룹 법무팀의 최정예 에이스 변호인단이었다. 박지훈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과 공포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는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당신들 뭔데? 그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황 변호사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내 조정위원 앞에 놓았다. 재판장님, 조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장님과 박지훈 씨에게 몇 가지 증거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프로젝터를 켰다. 첫 번째 자료는 박지훈이 블루코어 테크에 제출했던 모든 천재적인 기획안들이었다. 그리고 각 기획안 옆에는 나의 원본 수기 초안, 스케치, 데이터 분석 자료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파일 생성 시간, 수정 기록, 이메일 발송 시간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는 내가 이 아이디어들의 진짜 창작자이며 그는 비열한 도둑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박지훈 씨의 행위는 심각한 상업사기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블루코어 테크 D사회는 이미 이를 근거로 박지훈 씨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박지훈의 얼굴이 휙 하고 새하얗게 질렸다.
이어서 황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정실 안에는 즉시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악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느 년은 임신 안 해봤나? 너만 유세야. 너희 재수 없는 것. 집안에서 쓰러지다니. 내 아들 앞길 막을 셈이야. 나가. 내 그 재수 없는 기운 가지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녹음 파일에는 나의 희미한 흐느낌과 애원,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채를 잡혀 끌려나갈 때의 억눌린 고통의 신음까지 담겨 있었다. 소환되어 자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곱게 관리받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가을바람에 떨리는 낙엽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이건 조작이야. 합성한 거라고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황 변호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세 번째 증거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박기준 씨의 지난 3년간의 도박 기록과 여러 사채 업체에서 돈을 빌린 계약서입니다. 총액은 3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제 의뢰인인 이서아 씨가 본인의 결혼 전 재산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을 매각한 후 이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모든 은행 이체 기록입니다. 박지훈과 시어머니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만하라고. 박지훈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울부짖었다. 이서아, 너 연기하지 마. 너 원래 돈만 밝히는 여자잖아. 내가 가난해서 우리 집이 내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계획하고 날 떠나려고 한 거잖아. 맞지? 나는 막다른 길에 몰린 개처럼 추하게 발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그를 만난 후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었다. 박지훈. 나는 에르메스 가방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온통 검은색에 아무런 장식도 없이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색별그룹의 로고만 새겨진 카드였다. 나는 그것을 조정실 테이블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변호사들, 심지어 조정위원까지도 그 카드를 보고는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샛별그룹의 핵심 가족 구성원만이 가질 수 있는 무제한 한도의 블랙카드였다. 나는 충격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연봉, 이 카드 연회비도 안 돼. 말해봐, 박지훈. 내가 내 뭘 보고? 정말 내가 대체 당신의 무엇을 봤을까? 내 꿈을 포기하고 빛도 못 보는 그림자가 되어준 것을? 하녀처럼 당신 온 가족을 시중든 것을?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함께 나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을? 아니면 내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순간에 당신 어머니와 함께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은 것을? 조정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지훈은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세상, 그의 그 하찮은 자존심과 자부심은 바로 이 순간 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지훈은 상업사기 및 공금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블루코어 테크에서 해고되었고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가 100년을 일해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시댁은 그의 빚 일부를 갚기 위해 유일한 재산이자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일산의 아파트를 팔았다. 한때는 번듯한 중산층이었던 그 가족은 하룻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축축한 반지하로 이사했고 시동생은 사채를 갚지 못해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 모든 소식은 오 비서가 간간히 보고해 준 것이었다.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들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이었다. 인과응보, 그뿐이었다. 박지훈과의 이혼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다. 나는 원래 내 것이었던 모든 재산과 과거 그의 빚을 갚아주었던 돈까지 모두 되찾았다. 법원의 판결은
지난 3년간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한 마지막 위로였다. 내 아이는 무사했다. 최고의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내 뱃속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었다. 법원을 나오던 날 햇살이 눈부시게 좋았다. 아버지가 보낸 차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전화기 너머로 한마디만 했다. 서아야,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아빠 회사는 언제든 내게 열려 있단다. 나는 바로 샛별그룹으로 복구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지원 아래 내 자본으로 독립투자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이던 블루코어 테크의 핵심 기술 부서를 아주 헐갑에 인수하는 것이었다. 한때 박지훈이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잠재력이 매우 큰 팀이었다. 이것은 복수도 과시도 아니었다. 그저 이성적인 사업적 판단일 뿐이었다. 나 이서아는 마침내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달 후 내 배는 제법 눈에 띄게 불러왔다. 나는 광화문 금융센터 꼭대기에 있는 내 사무실에 서서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발 아래 펼쳐진 이 화려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집의 불빛과 끝없이 이어진 차량의 행렬,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다. 나는 재혼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랑을 서둘러 찾지도 않았다. 그 3년간의 지옥은 내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 여자의 가치는 결코 결혼이나 남자를 통해 증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정감은 오직 스스로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 비서가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을 가져왔다. 나는 잔을 받아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 굳건하고 차분한 눈빛을 곧 어머니가 될 새로운 나 자신을 향해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다.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치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은 이서아를 위하여.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